네, 이번 주 이제 5월 8일 일정은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고용 동향 지수 요게 발표가 되고요. 한국의 네이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5월 9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4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고 EIA라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5월 10일은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월트 디즈니하고요. 일본의 이 배터리 회사죠. 파나소닉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5월 11일은 중국의 4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가 되고 영국의 BOE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한국은 그날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12일은 이제 미국 5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이제 3월에 거의 이제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4자로 좀 바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게 어쨌든 의미 있게 좀 떨어진다면 우리 한국은 앞자리가 3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만약에 4자 이렇게 좀 바뀌어준다면 좀 의미 있는 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가 월요일에 발표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또 고용 지표에 좀 약간 선행 데이터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 고용을 또 향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되는 이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히려 지금 중국은요 물가가 너무 낮아서 문제거든요. 사실 중국은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물가 데이터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중에서는 파나소닉 실적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할 때 미국의 보조금 데이터를 실적에 넣어버렸어요. 이미 지금 아직은 미국에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다만 파나소닉도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고 거기에 테슬라용으로 이제 배터리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파나소닉마저도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할 때 받는 보조금을 실적이나 이런 데 넣어준다면 이게 확실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니까 5월 10일 파나소닉 실적 발표도 한번 2차전지 이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부채 한도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부채 한도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에서 이 돈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을 풀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근데 이게 한도가 꽉 차면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떨어졌죠. 여야가 좀 또 대치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어디서 지금 돈을 쓰냐면 재무부가요, 연준에 현금을 예치를 해놔요. 이런 걸 대비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TGA라는 잔고라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좀 넣는데, 얼마 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6월 1일 정도 되면 돈 다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 멘트를 날려버렸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미국의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 이제 원하는 대로 정부 지출은 삭감하는 대신에 이 부채 한도 법안을 이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원을 통과해야만 이제 법안이 효력이 생기는데 상원은 또 민주당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긴 좀 어렵겠죠. 결국에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는데 아직은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초에 디폴트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여야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비상수단 검토한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면 의회의 동의를 무조건 사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비슷했던 사례가 2011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극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가지고 비상조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011년도는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이게 협상이 당시에는 8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미국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파국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나중에 합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정헌법 14조 근거에서 아직까지는 발동은 된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합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안 되면 이게 넉넉히 있으면 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파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증시나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없더라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비상조치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고 헌법에는 어쨌든 의회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받는데 예외 조항으로 14조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에 좀 들어갔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 카드를 꺼낸 거니까 이걸 쓸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이게 안 돼가지고요. 주식시장이 전 세계가 한번 다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진짜 부도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무섭거든요. 사실 이게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면 그리고 사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IRA 이런 법안 때문에 2차 전지나 일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핵심 포인트 뭐죠? 미국이 보조금 주거든요. 공장 지으니까 이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 버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막판에 해결은 됐어요, 사실. 이게 서로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악관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내년에 이 미국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바로 뭐 이걸 증액을 해가지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임시로 아마 증액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6월 1일 날 잘못하면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처럼 미국이 그냥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임시로 증액을 일단 좀 해놓고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7월, 8월 정도에 가서 좀 완전히 타협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 달 남았는데 그냥 양당이 모여가지고 바로 해결하기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좀 늘려놓고 나중에 한 여름쯤에 좀 넘어갈 때쯤에 협상안을 타결하지 않을까. 이걸 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말로 갈수록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점은 체크해 보세요. 임시로라도 증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증시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6월 1일이 다가오는데도 합의가 잘 안 된다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임시 증액 여부를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뉴스를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지방 정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자국의 주요 전자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산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자제품에 탑재된 것 중에 중국산 말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사실 다른 나라 반도체가 뭐 딱 봐도 어디겠습니까? 한국 아니면 미국이거든요. 여기 그 외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면 이유를 작성하래요. 왜 그 나라 걸 쓰는지. 그래서 최근에 뭐 인터뷰 기사도 이게 나와 있는데 한 반도체 기업 A사 대표가 중국 선전에 있는 거래처인 현지 전자제품사로부터 외국산 반도체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소식을 공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공문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발주 계약을 좀 미뤄달라라는 그런 좀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한국이 이번에 치포 동맹 그쪽에 좀 참여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역 관련 좀 발언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좀 내비쳤는데 그런 거에 따른 좀 중국의 좀 약간 의도된 견제가 아니겠냐 이런 좀 얘기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서 이런 좀 중국의 규제 이슈는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당시에 사드 리스크 터져가지고 2017년도에 뭐 그 한알령 또 내려지기도 했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도 당시에 좀 약간 타격을 좀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 중국 해관 총서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세관 쪽에요 한국산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제 현실화 되게 된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뜩이나 대중국 수출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 수출이 지난해 6월부터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하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또 실시를 하게 되고 통관검사까지 강화를 하게 된다면 아예 뭐 한국 거 쓰지 말란 얘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 자체를 그냥 너무 반도체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이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큰일 났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은 어찌됐건 우리나라만큼의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미국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정치적인 좀 그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중국의 IT 재고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요, 결국엔 이걸 가져와야 돼요. 반도체 재고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거 쓸 겁니까? 자기네 거 쓰기가 어려운 게요. 제품 품질이 떨어져요. 그럼 결국엔 마이크론 거 쓰기엔 좀 부담되거든요. 그럼 결국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반도체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좀 통관검사 강화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영국의 이제 타임즈가 좀 보도를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이 이제 합쳐가지고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에서 이 공정 투자를 하려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1년 동안 이제 유예를 시켜놨죠. 그래서 올해 10월이면 그게 끝나요. 그러면 10월 되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옛날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공정 투자가 안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다행히 이 뉴스에 의하면 내년 10월까지는 연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상당한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요즘에 이 미국 정부가 하도 강하게 반도체를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냥 끝까지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자국산 반도체 장비 회사들한테 돈 지원하고 미국처럼 만들어라. 독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 1년 더 연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다시 한번 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생겼고 시간적 여유를 좀 벌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국내 반도체 업계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도 이번에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뭐 삼성과 하이닉스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인텔은 4조 원에 달하는 뭐 역대 최대 손실을 좀 기록을 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주가는 올랐죠. 예, 비슷하게 좀 주가는 상승했는데 어쨌든 매출도 많이 감소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주가 올랐던 배경은요. 좀 이미 예상을 했다.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었다. 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갤싱어 CEO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주가 반등했던 계기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재고 조정이 좀 그동안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PC 시장은 오히려 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인텔 매출의 많은 부분이 또 PC에 들어가잖아요. 그 CPU라는 게 PC에 들어간 중앙 처리 장치죠. 근데 이게 이제 업황이 좀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인텔의 주가가 좀 오히려 실적은 안 좋았지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분기 재고가 실제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소진이 된 걸로 좀 나와 있고요. 2분기부터는 약간의 재고 감소가 좀 기대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인텔이 또 새로운 CPU라든가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인텔은 분기 최대 적자를 냈지만 주가는 좀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텔도 좀 그런 뉘앙스를 펼쳤고 삼성 하이닉스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2분기부터 재고가 줄 것 같고 3분기부터는 업황 돌아설 것 같다.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이렇게 이걸 또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는 잘 모르겠는데 수요는 사실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고객사가 이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만드는 회사가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급 조절은 예측하기 쉽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공급 축소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감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1분기에 감산 선언을 확실하게 해줬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도 수급 개선이 안 일어나서 재고 감소가 안 되면 공급을 아마 더 줄인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안 되면 더 줄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결국엔 재고는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확실하게 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주가도 최악의 실적 후에 하반기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인텔 같은 경우도 아까랑 좀 비슷한 의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애널리스트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메모리가 좀 편한 것 같다, 지금 투자하기는. 왜냐하면 일단 역대급 공급이 좀 감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투자했을 때 하반기가 더 좋은 걸 하면 좋잖아요, 지금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반도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은 게 확실해 보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 면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섹터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2차 기업 최초로 핵심 원료죠. 이 니켈을 인도네시아죠. 거의 해외 연료 산지. 여기에 직접 확보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900억 정도 좀 들여가지고 거기에 할마헤라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올해 안에 첫 삽을 떠서 25년도부터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전기차 100만 대 정도 되는 니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니켈만 하는 게 아니라 리튬 사업 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리튬 요모에 대한 이제 그 광물 사업권을 이미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2030년까지 3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또 자회사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경북 포항시청이죠. 거기서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에 화유 코발트하고 MOU를 맺었어요. 투자 양해계약서. 이 내용은 이제 전구체입니다. 반도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이제 양극재죠. 양극재를 만들려면 그 앞서서 전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구체를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포스코 그룹이 원래 철강이 모태인데 지금 하는 거는 거의 2차 전지에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커지는데, 다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건 확실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가 제일 잘하는 게 광물이잖아요. 2차 전지는 광물 소재로 만들거든요.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시장에서는 잘 될 걸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이제 발표 후에 보고서를 썼는데, 목표 주가를 20만 원.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20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보는 배경을 좀 몇 가지 적어줬는데,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0만 톤까지 지금 가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에코프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좀 이미 어느 정도 2030년까지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의 매출액이 올해 9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성장을 하는 건 명확합니다. 2027년에 31조, 2030년 54조니까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 논리는 뭐냐면, 이 목표 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지금 올해 20만 원 기준입니다. 목표 주가. PER이 51배니까 꽤 고평가되어 있죠. 근데 27년이 되면 19배로 떨어지고요. 2030년이 되면 12배로 확 떨어져요. 12배면 그게 비싼 건 아닌데, 의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퍼 12배도 싸다고 볼 수는 없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예상이 모두 맞아서 2030년까지 에코프로그램이 이런 논리대로 성장을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20만 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고평가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계속 보여주고, 또 에코프로 계열사가 잘하는 게 수직 계열화를 되게 잘 해놨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값싸게 또 원료를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가미되면 지금 주가가 그냥 무조건 비싸다라고 또 폄하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요,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까지 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에서는 좀 쉬어가자,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싸냐 비싸냐는 좀 다른 문제고, 주가가 사실 연초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계속해서 시장이 원하는 성장률을 꾸준하게 매분기 보여주면
당연히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믿을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실적을 꾸준하게 체크해서 한번 검증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가 하반기를 보고 좀 투자할 만한 건 역시 하반기에 좋아진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이쪽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쪽 이쪽 시장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해상풍력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하반기 실적이 좀 확실히 좋아질 걸로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염두에 두면 그쪽을 한번 5월 달에 좀 흔들릴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이번 한 달을 봤을 때는 좀 소외된 업종들 있죠. 그동안 올해 1월부터 지금 보면요, 못 올라가는 섹터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업종은 그래도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빈집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수급이 비어있는 그쪽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인터넷 업종, 게임 업종,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올랐던 바이오, 그리고 건설 업종,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은 올해 내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 섹터들은 5월 달에는 한번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보고서는 저희 이베스트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최진영, 오지우, 김은정 연구원님이 쓰셨던 보고서고요. 제목은 이베스트 글로벌 전략 돌아온 엘니뇨 장단기 대응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음식료 업종 어떻게 투자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긴 이제 보고서인데, 이 지난 3년 동안은 라니냐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후퇴라고 있대요. 라니냐 현상은 뭐냐면 동태평양 쪽의 연안 해수면 온도가 마이너스 0.5도 이게 낮은 상태로 계속해서 5개월 연속 이게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좀 약간 추워지는 거죠. 그걸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 중남부하고 아르헨티나에 가뭄이 발생한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게 파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맥, 옥수수, 밀 가격 뭐 이런 게 오르겠죠. 그 음식료 업종한테 안 좋겠죠, 당연히. 이걸 원재료로 쓰니까. 근데 라니냐가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앞으로 소맥 가격,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음식료 회사들 중에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제 소맥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날씨로 예측을 한다는 게 좀 봤을 때는 좀 황당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실은 이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날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엘니뇨가 좀 올 가능성이 높대요. 실제로 조금씩 온다고 하는데, 엘니뇨는 정반대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해서 0.5도 이상이에요. 플러스 0.5도 이상을 5개월 연속 상회하면 엘니뇨라고 하는데, 이 엘니뇨 현상이 오면요, 서태평양 인근의 이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진다고 합니다. 평년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그 브라질 지역 있죠. 브라질이 커피 원산지잖아요. 커피랑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글로벌 최대 원당은 사탕수수예요. 이쪽하고 커피 산지가 브라질인데, 엘니뇨가 과거에 올 때마다 작황이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엘니뇨 왔을 때 좀 안 좋았던 그 지역이 인도네시아, 인도. 여기도 똑같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4대 커피 산지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2대 사탕수수 산지인데, 여기가 같은 라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엘니뇨가 왔을 땐 좀 작황이 안 좋아져서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니뇨로 인해서 사탕수수 가격, 커피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걸 원재료로 만드는 업종이 뭐죠? 음식료에서 바로 음료 업종입니다. 음료 업종은 뭐 커피 많이 제조하고, 또 사탕수수가 원당이잖아요. 단 게 들어가니까 음료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료 업종은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요걸 이제 라니냐고 엘니뇨로 현상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곡물가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라니냐 현상이 끝나가면서 3년간 이어진. 그래서 이 소맥을 원료로 하는 특히 라면 업체한테 호재가 될 거다. 그래서 농심과 삼양식품은 여기서 탑픽으로 긍정적으로 잡아주셨고, 반면에 커피나 원당을 주로 원재료로 하는 좀 음료 업종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그런 그 내용의 보고서니까 음식료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